안녕하세요. 이럴 땐 이런 책의 인프로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바이러스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정치, 경제 모든 면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내용들은 특정한 어떤 내용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전문 용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문제들을 좀 손쉽게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때 이 책이 가장 그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객관적이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여준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추천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메릴린 루싱크의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메릴린 루싱크는 바이러스 학자로 되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분이시고요.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들을 각종 사진들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우리에게 바이러스를 소개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바이러스의 특성이 워낙 또 다양하기 때문에 계속 발견되는 어떠한 것들이 반영되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의미들이 조금씩은 바뀌게 되는데요. 옥스포드 사전에 단백질 외피로 쌓인 핵산 분자로 구성된 감염성 물질로 너무 작아서 광학 현미경으로는 볼 수 없으며 살아있는 숙주 세포 내에서만 증식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죠. 과연 이 바이러스는 세균과는 어떻게 다른가? 바이러스가 세균이 아닌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세균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세포처럼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하고 DNA 서열을 단백질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생성도 안 되고 단백질 변환도 할 수가 없죠. 이러한 바이러스들을 생각할 때 이 바이러스들은 인간의 적이고 인간을 아프게 하고 이런 존재들만 생각하는데요. 이 바이러스를 좀 넓게 보면 지구상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한 존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들이 특히 이제 바다에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바다 속에 있는 세균이나 아니면 이제 단세포 숙주들에게 침투를 하죠, 이 바이러스가. 그러면 대략 한 20에서 25% 정도가 죽는답니다. 이 죽는 과정에서 바닷속에 있는 단세포 동물의 먹이가 될 수도 있고요. 상당수는 이제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서 탄소를 형성하게 되는 역할도 하게 되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소가 전 지구상의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하는 부분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바이러스의 역사는 천연두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 박사가 우연히 이 천연두 바이러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천연두 바이러스는 인간들에게 무시무시한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유를 짜는 여인들이 우두에 걸렸는데 천연두에는 저항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유에 고름에서 채취한 추출물을 이제 주사를 하게 되죠. 이랬더니 천연두에 걸리지 않게 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바이러스가 발견되기 전에 이제 백신부터 발견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라틴어로는 소라는 뜻이죠. 그럼 이러한 바이러스는 어떻게 감염이 될까요? 감염의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모 세대에서 자식 세대로 감염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수직 감염이라고 하고요. 수평 감염은 말 그대로 한 숙주에서 다른 숙주로 감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흡, 기침, 접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숙주에게 전달이 되겠죠. 결국 이러한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들이 살아남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있어야 숙주가 살고 숙주가 있어야 이제 바이러스가 사는 공생관계 속에서 이 바이러스가 생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숙주가 결코 죽는 것을 바이러스는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되면 큰 질병을 앓는다든가 아니면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바로 이러한 경우는 이제 바이러스가 숙주 속에 들어갔을 때에 제대로 된 방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바이러스가 숙주 몸에서 적응하기 전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숙주가 사망하거나 큰 질병을 앓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면역이죠. 이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선천적인 면역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 면역이라고 합니다. 이 자연 면역은 생명체가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누구나 다 어떤 바이러스라든가 외부의 어떤 적으로부터 내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면역 체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반면에 이 후천적이라고 하는 것은 획득 면역이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백신을 통해서 얻게 되는 면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체내에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 이제 국소 부위 같은 경우에는 백혈구들이 나가서 막 싸우는 과정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우리 몸의 체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들은 대체로 고열인 상태에서는 증식이 잘 안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을 높임으로 해서 이 바이러스들을 이제 어떤 죽이는, 사멸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 몸을 지키는 어떤 면역 체계가 작동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사람, 척추동물, 식물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아마 사람에 관련된 바이러스일 겁니다. 첫 번째는 에볼라 바이러스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상당히 치명적이지만 예방할 수 있는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푸른색 부분 에볼라 바이러스죠. 숙주세포를 탈출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모습을 보고 계신 겁니다. 이런 에볼라 바이러스는 길고 가느다란 형태이며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분포 지역은 중앙 서아프리카 지역이고요. 숙주는 사람과 기타 영장류, 박쥐도 가능합니다. 관련 질병으로는 에볼라 출혈혈이 있습니다. 감염 경로는 체핵이고요. 백신은 실험용 DNA 백신과 실험용 재조합 백신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 단순 포진 바이러스 일형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는 바이러스죠. 분포 지역은 전 세계고요. 숙주는 사람, 다른 동물에게도 유사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 질병으로는 구순 포진, 생식기 포진, 뇌염, 수막염 등이 있고요. 감염 경로는 병변 또는 체액과 직접 접촉 시에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신은 없고요. 약물 치료를 통해서 증상의 심각성을 약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보통 때는 이 바이러스가 이제 신경다발, 신경절에 살면서 활동을 멈추고 있다가 면역 체계가 조금 약한다든가 이럴 때에 발생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고요. 숙주는 사람, 돼지, 물새, 닭, 말, 개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 질병으로는 인플루엔자 또는 독감으로 알려져 있죠. 감염 경로는 접촉이나 공기 감염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백신은 사백신과 약독생 백신, 다가 백신 등이 있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을 일으켰던 그 바이러스고요. 팬데믹이라고 하는 세계적 대유행에 시작이 된 게 바로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입니다.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전 세계의 물새 사이에서 흔하게 존재하게 되는데 정작 물새는 인플루엔자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포유동물 숙주, 특히 돼지와 사람에게 전염되었을 때 주로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인간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바이러스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바로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한 가지죠. 사진은 투과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입자인데요. 바이러스 외 피막의 바깥 부분을 단백질의 띠처럼 두른 왕관, 즉 코로나가 전형적인 특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포 지역은 현재는 전 세계의 전 대륙에 걸쳐서 발생되고 있고요. 숙주는 사람, 사양고양이, 박쥐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 질병으로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감염 경로는 동물 호흡기, 사람 대 사람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백신은 아직 승인된 것이 없습니다. 2002년 중국 남부에서 갑자기 발생해서 홍콩과 세계의 몇몇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이 되게 됩니다. 사스는 치사율이 건강한 성인은 10%, 노인은 50%에 달하는 만큼 중증 질환이죠. 분자 분석 결과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유래해서 사양 고양이에게 종간 장벽을 넘어 감염된 뒤 사람에게 감염되거나 박쥐에게 시작해서 사람을 거쳐 사양 고양이에게 감염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감염된 여행객을 통해 전 세계로 퍼지게 되죠. 발견된 지 3개월도 안 돼서 32개 국가가 비상에 걸리게 되고요. 엄청난 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전례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2004년 1월 대만과 중국의 일부 실험실에서 사스가 다시 발생하는 보고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죠. 그러다 최근에 코로나19가
다시 중국 지역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2012년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박쥐로부터 낙타에게 전염이 되는데 사람을 통해서 전염되는 사례는 드물고 대부분 감염된 동물, 특히 낙타와 접촉을 하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입니다. 사진에서 보시게 되면 내부 캡시드가 DNA 게놈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숙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관련 질병은 수두와 대상포진이고요. 감염자의 기침과 재채기를 통한 공기 감염이 감염 경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백신은 약독생 백신, 말 그대로 수두와 같은 약독화된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를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높고 대개 학교나 지역사회를 통해서 감염이 되게 됩니다. 수두는 대개 백신을 접종하기 전에 걸리는 소화질환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증상이 경미하기 때문에 대부분 아동들이 쉽게 회복을 하지만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한번 감염되면 평생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 수두 바이러스가 숨어 있다가 갑자기 이제 몸에免疫力 떨어진다든가 이럴 경우에 활성화되죠. 활성화된 상태가 바로 이제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겁니다. 대상포진이 걸리게 되면 굉장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신경통이 몇 년 동안 이어지는 등 아주 위험한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죠. 이상으로 몇 가지의 사람과 관련된 바이러스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모르게 되면 극심한 공포를 갖게 되고 무조건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죠.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두려움을 갖는 것보다는 이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어떠한 특징과 이 바이러스들이 어떠한 증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한 후에 우리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메럴린 루싱크의 바이러스라는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직접 책 내용을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